프랑스 파리의 어느 작은 오피스텔. 이곳에 26살의 한 프랑스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티유, 작가 지망생인데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낮에는 자벽부로 일을 하며 고된 신체 노동을 하고 밤에는 노트북 앞에 붙어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글을 써요. 아직 기대하는 만큼의 작품이 탄생하진 않았지만 그는 어쨌든 꾸역꾸역 최선을 다해서 소설을 쓰는 중입니다. 어느 날 마티유는 어느 대학교 청소 아르바이트를 나가는데요. 일을 하다가 복도에 붙은 문학 강의 포스터를 발견합니다. 뭔가에 이끌리듯 강의실로 가는 마티유. 그는 강의실 뒷문을 살짝 열고 어떤 얘기를 하나 가만히 들어보는데요. 문학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가진 듯한 한 젊은 여자가 향기와 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마티유는 그녀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 그녀가 이야기하는 내용, 태도, 분위기, 모든 게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마티유에게 그렇게 가만히 멍 때리며 강의를 훔쳐듣는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찾는 소리에 얼른 다시 노동을 하러 가요. 얼마 후 마티유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소설을 드디어 완성해서 출판사에 보냈는데 출판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편지를 받고 맙니다. 좌절하는 마티유. 하지만 다시 도전을 이어가려면 일단은 일을 해야겠죠. 마티유는 이번엔 집을 치워주는 청소부 일을 나갑니다. 레옹 보방이라는 이름의 집주인이 35년 동안 혼자서 지내다가 집에서 사망했는데 곧 다른 사람이 이사를 들어올 예정이니까 그의 물건들을 싹 다 버리고 치워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마티유는 온갖 신문과 잡지, 책들이 빼곡하게 쌓여있는 서재를 맡아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작업을 하다가 낡고 해진 검정색 가죽 일기장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일기장을 열어보니 빼곡하고 정성스럽게 노트 한 권 가득 뭔가가 기록되어 있었고 사진도 들어있었어요. 사진 뒷면엔 1958년 알제리라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고 군인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알제리에 파병됐었던 집주인 레옹 보방의 사진인 듯 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마티유는 피곤함도 잊은 채 그 일기장을 열심히 읽어보는데요. 레옹 보방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 알제리에서 전쟁에 참여했을 때 일을 기록해둔 일종의 전쟁 일기였어요. 일기장 맨 앞장의 첫 페이지는 오늘 아침 한 남자를 죽였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어떤 소설의 첫 문장보다도 강렬하죠. 문장은 대체로 단순하고 투박했지만 그 생생한 현장감은 다른 어떤 소설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진짜 사실을 적어놓은 거니까요. 마티유는 일기장을 다 읽고 나서 뭔가에 홀린 듯 밤새도록 일기장 속의 글을 노트북으로 그대로 옮겨서 타자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날이 밝자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일 못 나가겠어요 라고 일터에다가 거짓말까지 하고는 하루 종일 타자를 치는데 몰두해요. 마티유는 그렇게 쓴 글을 인쇄해서 출판사에 보냅니다. 일기장 내용 중에 모래는 온통 검은 빛이었다 라는 대목에서 영감을 받아서 소설 제목은 검은 모래라고 지었어요. 얼마 후 낮에 일을 하다가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는 마티유. 출판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마티유 씨, 보내주신 원고 읽어봤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직접 만나 뵙고 싶은데 혹시 다른 출판사하고 이미 계약을 하셨나요? 마티유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그는 출판사와 미팅 날짜를 잡고 그 전까지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출판사 사람을 만나면 아마 작품에 대해서 또 작품을 쓰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올 테니까 답변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마티유는 알제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당시 전쟁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자료도 찾아보고 다른 책도 읽어보고 참전 용사들의 인터뷰까지 찾아봐요. 무슨 역사시험 준비하듯이 자신이 베껴 적었던 그 일기장에다가 빨간색으로 막 동그라미, 별표 쳐가면서 프랑스 장군들 이름, 전쟁의 시작과 끝, 연도, 날짜까지 달달달달 외웁니다. 이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뒤 이제 마티유는 증거를 인멸해요. 일하다가 발견해서 주워왔던 그 가죽 일기장과 거기 들어있던 사진을 모조리 불태웁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출판사 사람들을 만나러 간 마티유. 진짜로 뭔가 대단한 작가인 것처럼 멀끔하게 옷을 잘 차려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칭찬과 찬양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마티우는 마치 연극 대사를 읊듯이 사람들의 질문에 연습한 대로 능수능란하게 답변을 하면서 천재 작가인 척 연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호들갑에 둘러싸였던 마티유의 눈에 예전에 대학 강의실에서 봤었던 그 여자가 들어옵니다. 마티우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향기와 문학 강의 하셨었던 분이죠? 당신 말이 맞네요. 향기는 기억 깊이 각인된다면서요. 눈이 안 보였어도 전 당신을 알아챘을 거예요. 굉장히 느끼하죠? 하지만 그녀는 마티유의 말을 잘 받아줍니다. 여자의 이름은 앨리스. 마티우는 용기를 내서 앨리스에게 저녁을 함께 먹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둘의 인연이 시작돼요. 마티우는 이때부터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멋진 옷을 차려입고 프로필 사진도 찍고 순식간에 세상의 주목을 받는 문학계의 반짝 스타로 떠올랐어요. 그렇게 3년 후 마티우는 연애 사업도 성공적으로 잘해서 앨리스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가 됩니다. 앨리스는 알고 보니까 아주 부잣집 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앨리스의 부모님이 사는 바닷가의 대저택에서 함께 여름을 보내기 위해 휴가 겸 도시를 떠나옵니다. 오픈카를 타고 바닷가 도로를 따라 쫙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저택. 앨리스의 부모님은 친근하고 따뜻하게 이 두 사람을 맞아줘요. 특히 앨리스의 아빠, 마티유에게는 예비 장인이 되겠죠. 그는 마티유에게 자기가 수집해온 오래된 총들을 구경시켜주면서 반가움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침실도 마련해주고 또 각자 글 쓰고 쉴 방들도 내어줘요. 마티유가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 아름다운 가족들과 함께 이런 분에 나는 행복에 젖어들어갈 때쯤 그를 갑자기 또 현실로 끌어당기는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출판사 담당자였어요. 마티유, 자네 또 선수금 받아갔나?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잖아. 이번 주말까지 원고 안 보내면 법무팀에서 조치 취할 거야. 어떻게 단 한 줄도 안 보내나? 더는 못 기다려줘. 알고 보니까 마티유는 검은 모래라는 작품을 낸 이후로 다른 작품은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음 원고를 쓰겠다 말만 하고 돈만 싹 미리 받아온 거였습니다. 옆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앨리스, 그녀가 무슨 일이야? 하고 묻자 마티우는 내가 보내준 새 원고가 출판사에서 마음에 든다고 하네 하고 거짓말로 얼버무려요. 앨리스는 미디어 인터뷰도 다 거절하고 뭔가 약간 불안하고 조급해 보이는 마티우의 모습이 어쩐지 좀 신경이 쓰입니다. 마티우는 밤마다 노트북 빈 화면만 노려보고 있습니다. 한 문장, 아니 한 글자도 못 쓰고 있어요. 그는 앨리스의 부모님 저택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좋은 경치를 보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좋은 원고를 꼭 써보겠노라 다짐을 했지만 전혀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전작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던 거죠. 사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남의 일기장을 그대로 베껴서 낸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부담에 짓눌려가는 일상이 하루하루 계속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티우가 잠에서 깨어나 1층 거실로 나가봤더니 웬 낯선 남자가 앨리스의 가족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앨리스의 오랜 남사친, 그냥 남자 사람 친구인 스탠이었습니다. 이 스탠은 앨리스는 물론이고 그녀의 부모님과도 굉장히 친해 보였는데요. 그는 헤이그 경매에서 직접 구했다는 귀한 책을 앨리스의 아버지에게 선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마티우는 괜히 좀 뻘쭘해져요. 스탠은 마티우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앨리스를 차지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오랜 남사친이라고는 하는데 앨리스를 과거에 굉장히 좋아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필 앨리스와 마티우가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스탠도 여기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은근하게 마티우한테 계속 신경전을 걸어옵니다. 애인의 남사친이란 놈은 계속 자기를 주시하고 있고 출판사에서는 계속 독촉 전화가 오고 가족들도 원고를 기대하는 눈치고 이제 마티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뭐라도 일단 빨리 써서 보내야 했어요.
그냥 이전에 썼던 작품을 차기작으로 낼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예전에 다른 출판사에 냈다가 거절당했었던 그 소설을 마치 다른 작가의 작품인 것처럼 작가 이름만 바꿔서 앨리스한테 한번 읽어봐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거 신인 작가 작품인데 출판사에서 출판해도 되겠느냐고 나한테 한번 읽어봐 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도통 난 시간이 없네? 이러면서. 아무래도 앨리스는 문학을 제대로 공부했고 강의까지 하는 사람인데다가 작품을 분석하는 눈이 날카롭고 정확했기 때문에 그녀의 평가가 궁금했던 겁니다. 작품의 앞부분 50페이지 정도를 읽은 앨리스는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요. 이 작품은 솔직히 느낌이 잘 안 온다. 뭔가 진정성이 안 느껴진달까? 근데 출판사에선 이걸 어떻게 출판한다는 거야? 마티우는 속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을 때보다 더 속이 상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앨리스는 마티유에게 키스를 해주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당신처럼 훌륭한 작가는 참 드문 것 같아. 당신 재능은 정말로 특별해. 마티유는 점점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제는 금전적으로도 최악의 상태에 처했어요. 빨리 글을 써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있는 재능 없는 재능 다 끌어모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진 마티우는 자기 차를 몰고 외딴 숲으로 가요. 문제가 왜 이렇게 커져버린 거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거지? 난 왜 이 모양이지? 절망, 짜증, 분노, 오만 감정이 뒤섞인 채 흥분한 마티우는 갑자기 운전석 창문에다가 머리를 빡빡 갖다 박기 시작해요. 처음에 이 장면을 볼 때 관객들은 마티우가 자기 화를 못 이겨서 저러는구나 싶은데 근데 계속 보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좀 계산을 하고 박는 것 같거든요. 사실 마티우는 오늘 이 숲에 올 때부터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창문에 얼굴을 박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차에서 내린 뒤 트렁크에서 긴 막대기 하나를 꺼내 차 유리창을 막 깨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노트북을 나무에다가 빡빡 부딪혀서 다 부숴버립니다. 차 키를 강에다가 던져버리고 만신창이가 된 채 걸어서 저택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숲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내 노트북 안에 소설 작업하던 문서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다 부서지고 차도 다 망가졌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앨리스와 그녀의 가족들은 깜짝 놀라고 출판사에서도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9월까지는 꼭 원고를 달라고 기한을 미뤄줍니다.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지만 어쨌든 잠깐 또 얼마간의 시간을 벌어서 안심하고 있는 마티유. 그런 그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본 마티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요. 가죽 일기장의 주인 레옹 보방이 알제리에서 군 시절에 찍었던 사진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레옹 보방을 알고 있는 사람, 그와 알제리에서 실제 함께했던 사람이 보낸 것 같았어요. 큰일 났죠. 불안한 마음을 안고 마티우는 어쨌든 눈앞에 닥쳐온 스케줄을 하나씩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서점에서 하는 작가 사인회에 참석했는데요. 책에 사인을 받으러 온 독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면서 사인을 해주고 있는 마티우. 이번엔 웬 나이든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사인을 요청합니다. 마티우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하고 묻는데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레옹 보방. 마티우는 뒷목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 레옹 보방은 죽었는데 이상하다. 남자가 말합니다. 당신도 아는 친구겠지? 레옹 보방. 감히 죽은 사람의 기억을 훔치다니. 남자는 마티우를 책망하는 듯 혀를 끌끌끌 차고는 보란듯이 옆에 있던 앨리스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남자친구분 소설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제 친구가 알제리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소설을 읽는데 꼭 그 친구 얘기 같더라고요. 사인회가 다 끝나고 마티우는 앨리스에게 먼저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한 뒤에 그 남자를 따로 만납니다. 당신 누굽니까? 마티우가 묻는데 남자는 그러는 마티우 자네는 누구지? 레옹 보방의 일기장을 대체 어떻게 손에 넣었지? 하고 되받아쳐요. 마티우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지금 차기작도 써야 되는데 전작에도 문제가 생길 판이니까요.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마티우에게 남자는 5만 유로를 요구합니다. 당신 미쳤어? 난 그렇게 큰 돈은 없어요. 마티우가 화들짝 놀라며 화를 내자 남자는
당신 부자 여자친구가 도와주겠지. 돈 준비 안 해오면 진실을 다 까발릴 거야. 하는 협박을 남기곤 연락처를 적어주고 사라져요. 마티우는 이 사인회를 기점으로 더더욱 눈에 띄게 어두워집니다. 상황도 점점 더 악화돼요. 어느 날 앨리스의 부모님과 다 같이 정원에서 와인을 한잔 하고 있었는데 그 집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앨리스의 아버지가 가서 전화를 받더니 마티우를 불러요. 마티우, 자네에게 온 전화일세. 레옹 보방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협박남은 앨리스의 부모님 댁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겁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이리로 전화를 걸면 어떡해요? 다음부턴 여기로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화를 내는 마티우. 수학이 넘어 협박범은 그러게 휴대폰 전화를 제때 받지 그랬어. 돈 주기로 약속한 날이 이틀이나 지났는데 뭐 어떻게 다 폭로해? 하면서 마티우의 숨통을 조여와요. 결국 마티우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여기 저희 예비 장인 댁에 값비싼 골동품 총이 많아요. 이거 다 합치면 5만 유로는 좋게 넘을 겁니다. 지금 저한테 현금이 없으니까 이게 최선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은 다시 약속을 잡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검은 옷을 입고 후드를 뒤집어 쓴 채 조용히 방 밖으로 나오는 마티우. 그는 살금살금 거실로 가서 예비 장인의 골동품 총들이 모여있는 수납장 문을 열어요. 지문이 남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유리로 된 문을 열고는 총을 하나씩 자루에 넣어서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수납장 바로 옆에 있는 창문을 팔꿈치로 팡 쳐서 깨트려요.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꾸민 거죠. 이 집은 워낙 대저택이라서 방들이 다 2층, 3층에 있고 1층은 거실뿐이라 아무도 이 창을 깨는 소리는 듣지도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앨리스의 부모님 저택으로 경찰들이 출동합니다. 얼마 전 마티우가 강도를 당한 데 이어서 이번엔 총까지 털렸다고 생각한 예비 장인. 그는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일까요? 마티우는 옆에서 정말로 걱정이 된다는 듯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앨리스의 남사친 스탠이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던 스탠은 마티우가 앨리스의 가족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마티우가 지내고 있는 방으로 한번 가봅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고 책상이며 침대, 수납장들을 차례로 살펴보는데 이때쯤 마티우도 대화를 마무리하고 자기 방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앨리스와 그녀의 부모님은 잠시 함께 외출을 합니다. 이제 이 대저택에는 스탠과 마티우 두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영화는 방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마티우와 이 마티우의 방을 뒤지고 있는 스탠의 모습을 속도감 있게 번갈아 보여줍니다. 스탠은 여기저길 뒤져봐도 별게 나오지 않자 그냥 포기하고 나가려던 차에 구석에 있던 검정색 가방을 발견하고는 지퍼를 한번 열어봐요. 그리고 그 순간 마티우가 방에 도착해서 문을 엽니다. 그리고 가방에서는 총이 나와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순간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르고 스탠은 빠르게 일어나 가방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마티우가 얼른 그를 막아서며 붙잡습니다. 잠깐만요, 스탠. 내가 다 설명할게요. 하지만 스탠은 너 이 새끼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놔! 너 다시는 앨리스 앞에 나타나지 마! 하고 소리치면서 마티우를 바닥에 눕히고 막 때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몸싸움을 벌이던 중 마티우는 버둥거리면서 막 맞고만 있다가 옆에 떨어진 총 하나를 주워서 단단한 부분으로 스탠의 머리를 빡 내리칩니다. 급소를 맞은 스탠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이러려던 건 아닌데. 눈물, 콧물, 땀까지 줄줄 흘리며 두려움에 떠는 마티우. 그는 쓰러져 있는 스탠의 시신 앞에서 몸을 웅크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앨리스의 가족들이 정원을 걸어서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며 각성한 마티우는 일단 스탠의 시신을 자기가 쓰는 방에 딸린 화장실 창고 쪽에다 갖다 넣어두고 바닥에 떨어진 피를 닦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스탠이 머물고 있던 방에 뛰어가서 그의 방에 있던 물건들을 막 미친 듯이 그의 가방에다가 싹 쓸어 담아요. 그렇게 스탠의 시신과 가방을 숨기고는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던 척 다시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합니다.
스탠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목 쪽에 상처가 난 마티우는 깃이 올라오는 옷으로 갈아입고 목을 가린 채 저녁을 먹으러 1층으로 내려가요. 가보니까 앨리스의 가족들은 저녁 먹으러 내려오지 않는 스탠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갑자기 어디로 간 거지? 짐도 없어졌고. 자기 혹시 스탠 못 봤어? 앨리스가 묻자 마티우는 천연덕스럽게 잘 모르겠다고. 말도 없이 가버린 건가? 이렇게 영문을 모르는 척해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마티우에게는 천만다행으로 스탠이 앨리스네 집에 놀러와서 이렇게 머물고 갈 때 원래 이런 식으로 훌쩍 왔다가 훌쩍 사라지곤 했던 모양입니다. 앨리스의 아버지는 아유, 스탠 원래 이러잖아 하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아요. 앨리스는 그래도 연락 하나도 없이 가버리는 게 어딨냐고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집어드는데 마티우는 아차 싶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이 집 안에서 울리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는 뭔가 가지러 가는 척 얼른 자기 방으로 막 뛰어갑니다. 다행히도 스탠의 휴대폰은 진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는 스탠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앨리스에게 문자를 남깁니다.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나왔어. 나중에 설명해 줄게. 가족분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앨리스에게 온 문자를 보면서 옆에서 앨리스의 아버지는 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니? 라고 말하며 앨리스를 안심시켜요. 식사를 하는 내내 마티우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넋이 나가 있습니다. 하긴 사람을 죽여서 숨겨놓고 막 쩝쩝거리면서 밥을 잘 먹는 것도 이상한 일이긴 하죠. 마티우는 오늘 낮에 겪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밥을 먹다가 그만 코피까지 뚝뚝 흘리고 마는데요. 그는 얼른 일어나서 자기 방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코피를 막 이렇게 닦고 있는데 걱정이 된 앨리스가 얼른 마티우의 방으로 따라 들어와요. 자기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초조해하는 거야? 마티우는 그냥 더워서 그런다고 찬바람 좀 쐬면 괜찮을 것 같다고 아무 말이나 해가면서 변명을 하는데 앨리스가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죠. 요즘 자기 찾는 전화도 계속 오고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지? 그때 앨리스를 따라 들어온 이 집 강아지가 마티우가 머물고 있는 방의 화장실 창고 쪽 문 앞에 가서 막 낑낑대더니 짖기 시작합니다. 스탠의 냄새를 맡은 것 같았어요. 앨리스가 얘가 왜 이래? 하면서 화장실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마티우는 갑자기 성질을 확 냅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얘 좀 데리고 나가. 나 일해야 돼. 나 좀 내버려 둬. 앨리스는 상처받은 얼굴로 강아지를 안고 방에서 나가요. 마티우는 방 안에서 덜덜 떨며 앨리스와 그녀의 부모님이 잠들길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아주 늦은 밤, 스탠의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수많은 육체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짐을 싸고 옮기고 이런 일에 익숙했던지라 꽤나 능숙하게 이걸 해냅니다. 창고에서 커다란 비닐과 노끈을 가져와 스탠의 시신을 꽁꽁 묶고는 창 밖의 잔디밭 위로 일단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시신을 질질 끌고 저택 바로 앞에 있는 바닷가로 갑니다. 거기 묶여있던 앨리슨의 보트에다가 시신을 싣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요. 그리고는 캄캄하고 깊은 물속으로 스탠과 그의 가방을 풍덩 던져버립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다시 육지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해안을 정찰하는 배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티우는 깜짝 놀라서 얼른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렇게 캄캄한 바다를 헤엄치고 또 헤엄쳐 마티우는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고 겨우 육지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이미 해가 살짝 뜰락말락한 정도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티우는 기진맥진한 채로 저택으로 들어가서 샤워를 싹 하고 조용히 앨리스가 자고 있는 침대 옆에 가서 눕는데요. 뒤돌아 누워있던 앨리스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방금 잠을 깼거나 아니면 아예 잠을 자지 않고 있었던 듯해요. 날이 밝자 마티우는 또 어딘가로 바쁘게 갑니다. 작가인데 글 쓰는 거 빼고 다 하는 것 같죠? 오늘은 그 협박범에게 예비 장인의 총을 건네주러 가는 길이었어요. 자기 차는 전에 숲에 가서 다 망가뜨리고 강도를 당했다고 했었기 때문에 예비 장인의 차를 빌려 타고 나갑니다. 어느 으슥한 주차장에서 만난 두 사람. 협박범은 마티우가 몰고 온 차 조수석에 타요. 야, 예비 장인이 좋은 차도 아낌없이 빌려주나 봐. 너를 정말 가족의 일환으로 생각하나 보구나. 마티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에게 총들을 건넵니다.
협박범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데요. 그 협박범이 말하길 자기 아버지가 레옹 보방이랑 아주 각별한 친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 당시 이야기를 생생하게 많이 들었고 자기 아버지랑 레옹 보방이 함께 찍은 사진도 갖고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총 들였으니까 이제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마티유의 말에 아무런 대답 없이 차에서 내려 유유히 멀어져가는 협박범. 과연 그는 이대로 마티유를 놔줄까요? 그렇게 협박범을 만나고 저택으로 다시 돌아온 마티유. 그런데 앨리스가 뭔가 불안한 듯 초조한 듯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혹시 어젯밤 일을 눈치챈 걸까요? 그녀가 묻습니다. 자기 어젯밤에 뭐 했어? 마티우는 당황해서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 일했어 라고 둘러대는데요. 앨리스가 쏘아붙입니다. 거짓말 그만해. 요즘 맨날 걸려오는 그 전화들은 다 뭐야? 당신 혹시 딴 여자 생겼어? 그리고 그 끝에 뱉은 한마디. 나 임신했어. 마티우는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 말을 듣자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언제 알았어? 정말 잘됐다. 하지만 앨리스는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당신 요즘 딴 사람 같아. 나 너무 불안해. 임신까지 했는데 이제 어떡하면 좋아? 마티우는 진심을 다해서 불안해하는 앨리스를 향해 말합니다. 사실 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작가는 아니야. 다 때려치고 싶은데 그러면 당신을 잃을까 봐 겁이 나.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해 했던 거야. 이게 내 진심이야. 마티우는 모든 사실을 앨리스한테 다 털어놓을 순 없지만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데는 성공해요. 앨리스는 감동을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격정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누고 나서 녹아내리듯 잠이 들었었던 마티우는 잠에서 깨어나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영감을 막 받은 것처럼 노트북 앞에 딱 앉아서 미친 듯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몇 날 며칠 동안이나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줄담배를 피워 물고는 막 피아노를 치듯이 타자를 칩니다. 그렇게 한 편의 소설을 뚝딱 완성한 마티우. 마지막에 맨 앞장에다가 제목을 쓰는데 이 소설의 제목은 가면이었어요. 아마 자신이 처한 이 소설 같은 현실을 풀어낸 듯한데요. 홀가분한 표정으로 인쇄 버튼을 누른 후 프린트를 해서 이제부턴 또 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만간 원고를 정리해서 출판사에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게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가 싶었을 때 스탠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경찰들은 스탠이 죽기 전 머물고 있었던 앨리스의 저택에 찾아왔어요. 여기에 머물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걱정을 하진 않으셨습니까? 경찰이 묻자 앨리스의 아버지는 스탠은 원래 그런 식으로 종종 문자만 남기고 떠나곤 했어요. 그래서 딱히 걱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해요. 경찰이 말합니다. 시체 처리가 수준급이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스탠의 손톱 밑에서 피부 조직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마 그 DNA로 범인을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가까운 사람들, 즉 여러분들부터 DNA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마티우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가 경찰이 떠나자 자기 방으로 올라와서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구토를 막 해요. 심지어 이 상황에서 협박범으로부터 또 한 번 전화가 걸려옵니다. 돈이 더 필요해. 마티우는 앨리스와 그녀의 부모님이 스탠의 부모님을 만나서 위로를 전하러 떠나기로 한 날에 협박범과 만날 약속을 잡아요. 그리고 곧 그날이 다가옵니다. 앨리스와 그녀의 부모님이 저택을 떠나는데요. 그 누구보다 당신한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 떨리네. 마티우는 가면서 읽어보라며 앨리스에게 드디어 원고 봉투를 쥐어줍니다.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원고를 받아든 앨리스는 마티우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우리 사흘 후면 다시 만날 건데 왜 이렇게 멀리 떠나는 기분이 들지? 하면서 불안해하는데요. 과연 앨리스의 불안함이 현실로 이어질까요? 앨리스의 아버지는 마티우가 혼자 저택에 머무는 동안에 쓸 수 있도록 차 한 대를 빌려주고 갑니다. 앨리스의 가족이 떠나고 마티우는 예비 장인의 차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겨요. 그리고는 뭔가 결심한 듯 조수석 벨트를 꽂는 구멍에다가 열쇠를 집어넣어서 벨트가 채워지지 않게 해놓고 협박범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협박범을 조수석에 태워서 같이 저택으로 다시 운전해서 돌아오는데요. 저택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협박범이 마티우에게 물어요. 그래서
그 집에 어떤 게 있다고? 마티우는 그림, 골동품, 현금 없는 게 없어요. 가서 보시면 알아요. 가족들은 월요일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네, 마티우는 대저택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협박범한테 와서 원하는 물건들을 훔쳐가라고 그를 데리고 가는 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티우는 중간에 갑자기 자동차 가속 페달을 붕 밟아서 큰 돌벽으로 직진해버립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으악! 협박범이 소리를 지르고 마티우를 말려보지만 그는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돌진합니다. 쾅! 잠시 후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마티우.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그는 피범벅에 여기저기 좀 다치긴 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조수석 안전벨트는 일부러 그가 망가뜨려 놨었죠? 협박범은 앞 유리창에 그대로 머리를 박아 사망해 있었어요. 마티우는 쩔뚝쩔뚝거리면서 차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가서 온 힘을 다해 협박범을 운전석으로 옮겨둡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 자기 시계를 채워놔요. 그 다음에는 트렁크에서 기름을 꺼내 차에 골고루 뿌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서 차에다 확 던집니다. 단 몇 초 만에 차에는 불이 붙고 이내 펑 하고 터져버려요. 자, 마티우가 뭘 계획한 건지 혹시 아시겠나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경찰이 DNA를 채취하러 올 거기 때문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걸로 위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협박범도 어쨌든 언젠가는 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를 자기 대신 죽인 거였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고요. 얼마 후 뉴스에서는 작가 마티우의 죽음에 관한 보도가 흘러나옵니다. 검은 모래라는 작품으로 문학계의 혜성처럼 나타나 평단과 대중을 모두 사로잡았던 작가 마티우 씨가 부주의한 운전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마티우는 얼굴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음지에 숨어서 다시 험한 육체 노동을 하며 일당은 현금으로만 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저녁, 고된 막노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마티우는 어느 서점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안을 바라보는데요. 서점에 가장 잘 보이는 진열대에 그가 마지막에 앨리스한테 건넸던 가면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마티우가 죽었다고 생각한 앨리스는 그의 작품을 출간해서 세상에 내놓은 거였어요. 이날 서점 안쪽에서는 앨리스가 마티우를 대신해 소설 출간 기념 낭독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작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마티우는 당장이라도 서점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들을 꽉 껴안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렇게 멀어져가는 마티우의 뒷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나요. 오늘의 영화는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3월인가 4월인가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되게 빠르게 성장해서, 근데 초반에 빠르게 성장하는 바람에 지금 살짝 정체기이긴 한데요. 어쨌든 빠르게 성장해서 믿기지 않고 감사한 한 해였고, 내년에는 이 정체기를 뚫고 좀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이 이름 애교인데요. 우리 애교도 더 무럭무럭, 여기서 더 뚱뚱해지진 말고 아무튼 무럭무럭 더 잘 자라는 모습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종 쿠키 영상에서 종종이 아니고 자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오고 됐어요. 오고.